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취재 노트 하나를 가슴속에 움켜쥐고 직장 상사의 긴급 호출에 뛰어갔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가슴을 조여왔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해외 취재였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의 한 장면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속에 미래를 예견하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이 알려지지 못했던 비밀과 그 비밀 속에서 찾은 새로운 발견.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수석기자 엠마 로젠입니다. 아시아 취재를 준비하며 당연히 중국을 주목했죠. 세계의 시선이 모두 그곳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베이징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 직전 제 노트북 화면에 한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의 IT 기술 혁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흥미롭네. 무심코 클릭한 그 기사가 제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 저에게 한국은 그저 중국 옆의 작은 나라였어요. 북한과의 긴장관계, 삼성과 현대 정도만 알고 있었죠.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와 투명성이 놀라웠어요. 중국의 폐쇄적인 정보 통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세계 언론들은 중국만 주목할까? 한국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에디터에게 전화했어요. 톰, 계획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엠마? 톰의 목소리에서 의아함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대신 한국을 취재하고 싶어요. 여기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톰은 항상 큰 이슈, 큰 시장만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한숨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어요. 엠마, 우리는 중국의 경제 영향력을 다룰 예정이었잖아. 톰, 믿어주세요. 한국이 보여주는 디지털 혁신과 정보 공개 방식은 정말 놀라워요. 중국이 숨기는 것들을 한국은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 열정이 전해졌는지 톰은 마지못해 승낙했죠. 좋아, 2주 줄게. 대신 정말 특별한 걸 가져와.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를 탐독했어요. 경제 지표부터 기술 혁신, 문화적 특성까지. 제가 발견한 데이터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했어요. 디지털 정부 지수는 세계 최상위권이었고 투명성 지수도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죠. 게다가 이 모든 성과를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룩했다니 정말 놀라웠죠. 비행기 창 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꿈틀거렸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까? 중국의 그림자에 가려진 걸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모든 것이 너무 효율적이고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입국 절차가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공항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 민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로젠 기자님, 환영합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도와드릴게요. 민지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유창한 영어와 전문적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민지는 차창 밖 풍경을 설명해 주었죠. 저기 보이는 건물들은 모두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에너지 효율부터 보안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죠. 도심에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고궁의 처마가 보였어요.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 독특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노트북을 펼쳤어요. 첫날부터 느껴지는 이질감이 흥미로웠습니다. 예상과 다른 모습들. 취재 계획을 다시 검토하며 설렘이 밀려왔어요.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까? 다음 날 아침, 한국 IT 산업의 중심지인 판교로 향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활기가 넘쳤어요. 건물마다 혁신적인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고 젊은 인재들이 분주히 오갔죠. 첫 인터뷰 대상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리얼의 CEO 김준호였습니다. 세련된 사무실에서 만난 김준호는 젊지만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물이었어요. 한국의 IT 혁신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요? 글쎄요. 우리는 그저 조용히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죠. 김준호의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투명성과 보안 면에서 중국과의 차별점을 강조했죠. 중국이 데이터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혁신의 촉매제로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한국식 접근법이에요. 뭔가 당당함이 느껴졌죠. 김준호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이런 창의성과 체계성은 어떤 문화적 뿌리를 가진 걸까? 민지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할까요?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 방문도 계획되어 있지만 혹시 다른 곳도 보고 싶으신지? 순간 제 눈에 길가에 커다란 동상이 들어왔어요. 위험 있는 얼굴의 왕이 앉아있는 모습이었죠. 저기 있는 동상은 누구인가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 세종대왕이십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분이죠. 세종대왕이요? 어떤 업적이 있나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한국의 문자죠. 이 대화가 제 취재 방향을 또 한 번 바꿔놓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바로 세종대왕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읽어내려간 자료들에 점점 더 매료되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 자료를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계획을 바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민지는 갑작스러운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주었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 웅장한 한글 조형물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전시를 안내해줄 큐레이터 박지원을 만났어요. 그는 50대 중반의 학자로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죠. 로젠 기자님,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과학적 원리와 실용성을 결합한 혁신의 산물이에요. 박지원의 설명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5세기로 여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일반 백성들은 문자를 사용할 수 없었죠.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어요. 박지원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이의 철학적 개념을 시각화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이 책은 마치 현대의 사용자 매뉴얼 같았어요. 과학적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용법을 명확히 제시했죠. 세종대왕은 한글 외에도 많은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셨어요. 천문학 연구를 위한 관측기구를 개발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적을 발간했습니다. 의학 발전에도 큰 관심을 가져 의학백과 사전을 편찬하셨죠. 다양한 과학기구와 서적들을 살펴보며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현대 한국의 IT 혁신과 세종대왕의 업적 사이에 연결점이 있을까요? 박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보여준 과학적 사고방식과 실용적 혁신 정신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박물관 한쪽에 마련된 디지털 체험관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글의 원리를 현대 디지털 기술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보고 AI 기술로 한글 필기를 인식하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이 체험관은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과 현대 기술의 만남을 보여주고자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오늘날 살아계셨다면 아마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험관을 둘러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600년 전의 혁신이 현대 기술과 만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터치스크린에서 조합해보면서 그 체계성과 논리성에 감탄했죠.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특히 유리한 문자라는 점도 흥미로워요.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 말에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국의 빠른 디지털화와 IT 혁신의 배경에는 이런 문화적, 역사적 DNA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중국과 다른 접근법, 투명성에 대한 가치관,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식, 모두 세종대왕으로부터 시작된 전통이 현대에 이어진 것은 아닐까? 박물관을 나오는 길에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IT 산업을 취재하러 왔는데 이제는 6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더 깊은 이야기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한국의 현대 기술과 세종대왕의 정신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민지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로젠 기자님, 오늘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종대왕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김도윤 박사님을 만나보셔야 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연락해 볼 수 있을까요? 민지는 이미 준비해온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밤에 미리 연락드려 놨어요. 아침에 시간 내주신대요. 민지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성남시에 위치한 아름다운 캠퍼스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한국 전통 양식의 정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김도윤 박사는 6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에 예리한 눈빛을 가진 학자였죠. 로젠 기자님, 반갑습니다. 세종대왕과 한국의 혁신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쁩니다. 박사의 연구실은 고서와 현대기술 서적이 공존하는 흥미로운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고문서 사본들이, 다른 쪽에는 최신 IT 관련 논문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과 현대 한국의 기술 발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도윤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단순한 연관성을 넘어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결과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세종시대의 발명품들과 현대기술의 비교 자료가 나타났어요. 세종대왕의 혁신 철학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양오행 철학이고 다른 하나는 실용적 과학 원리예요. 이 두 가지가 조합될 때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죠.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음양오행 철학이요? 그게 과학적 혁신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박사가 태블릿에 다른 이미지를 띄웠어요. 음양의 원리를 보여주는 태극 심볼과 오행의 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도표였습니다. 음양오행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의 상호작용과 균형을 이해하는 동양 철학의 체계예요. 세종대왕은 이 철학적 사고를 실용적 문제 해결에 접목했죠. 예를 들어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는 음양의 균형과 오행의 변화 원리를 반영하고 있어요. 김도윤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접근법이 현대의 디자인 싱킹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거예요. 디자인 싱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혁신 방법론이죠. 정확합니다. 디자인 싱킹은
문제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며 빠른 프로토타이핑과 테스트를 통해 발전시키는 방법론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과정을 보면 놀랍게도 이 디자인 싱킹의 모든 단계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사는 태블릿을 한쪽에 놓고 손짓하며 생생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과정. 그거 마치 현대의 스타트업 창업자 같아요. 백성들이 글을 몰라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이건 해결해야 해 하고 결심한 거죠. 김도윤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지 아세요? 중국, 몽골, 티베트 등 주변국의 문자를 모두 분석했어요. 마치 시장 조사를 하듯이요. 그리고는 시제품, 베타 버전 같은 초기 한글을 만들어서 학자들과 함께 테스트했죠. 박사가 손뼉을 짝 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 계속 개선했어요. 결국 아주 혁신적인 제품, 아니 문자를 내놓은 거죠. 슬로건도 있었어요. 아침에 배우면 저녁에 깨친다. 지금으로 치면 누구나 10분이면 마스터. 같은 광고 문구였을 거예요. 웃음이 나왔어요. 박사님, 방금 세종대왕을 실리콘밸리 CEO처럼 설명하셨네요. 김도윤 박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600년 전 임금님이 오늘날 스타트업 창업자와 같은 방식으로 혁신을 이뤘다니요. 그럼 세종대왕은 한글만 만든 게 아니었겠네요? 물론이죠. 박사가 손가락을 들어 하나씩 꼽기 시작했어요. 농업기술 혁신으로 백성들 먹여 살리기, 천문 관측 기구로 과학 발전시키기, 의학서 편찬으로 건강 증진하기. 지금으로 치면 멀티플랫폼 사업가였죠. 그리고 이 접근법이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거예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더 놀라운 연결점들이 드러났어요. 세종대왕 시대의 농업혁신이 현대 스마트팜 기술로, 천문 관측 기구가 우주 기술로, 의학 연구가 바이오테크 산업으로 이어지는 맥락이 보였습니다. 로젠 기자님, 한국의 혁신을 이해하려면 표면적인 기술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밑에 흐르는 철학과 문화적 전통을 봐야 해요. 세종대왕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실용적 과학 정신과 사용자 중심 사고가 오늘날 한국 IT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세종대왕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천문학, 의학, 언어학, 농업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협업했죠. 이는 현대의 다학제적 접근법과 놀랍게 유사해요.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왕의 혁신 철학은 단절되지 않고 현대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IT 산업의 독특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원을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IT 산업 취재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깊은 문화적, 역사적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찾던 숨겨진 이야기였나 봅니다. 민지가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나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세종대왕과 현대기술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명확할 줄은 몰랐습니다. 차에 오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시대와 현대 한국 사이의 연결고리. 이것이 정말 중국과 차별화되는 한국만의 특별한 점일까? 차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흘러갔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궁궐의 기와지붕이 간간히 보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그리고 그 두 시간대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마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민지에게 연락했어요. 오늘은 세종대왕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혹시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민지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좋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 특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일시간 후에 뵐까요? 기대감을 안고 호텔 로비에서 민지를 만났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어제 김도윤 박사와의 대화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눴어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이미 현대적인 혁신 방법론을 실천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왜 서구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걸까요? 민지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단절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오랫동안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며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죠. 중국과 일본의 그림자에 가려진 면도 있고요. 곧 우리는 웅장한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이 넓은 잔디밭 위에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이 박물관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 하나예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총망라하고 있죠.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중앙에 위치한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위험 있으면서도 자애로운 표정의 초상화 앞에 멈춰 서게 됐어요. 이것이 세종대왕의 표준 영정이에요. 원본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됐고 이것은 후대에 복원된 것이죠. 초상화 속 세종대왕의 눈빛이 마치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 눈에는 지혜와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몇 가지 소품과 함께 기다리고 계세요. 민지가 안내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서 중년의 여성 학예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학예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몇 가지 유물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수진 학예사는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유리 케이스에서 한 책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한지에 정교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이것은 세종실록 중 일부분의 복제본입니다. 원본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세종대왕의 일화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학예사가 책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이 부분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라의 언어가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백성들의 뜻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국의 언어와 백성들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왕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보세요. 학예사가 다른 유물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경루라는 물시계의 부품 중 하나예요.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진 자동화된 시간 측정 장치였죠. 물의 흐름을 이용해 시간을 알려주는 첨단 기술이었어요. 이수진 학예사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매우 실용적인 분이셨어요. 그저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셨죠. 전시장 한쪽 벽에는 세종대왕의 명언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살피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세종대왕의 철학이 한 줄로 응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과학적 탐구와 실용적 혁신의 목적이 결국 백성들의 행복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이수진 학예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세종대왕에게 과학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사용자 중심 혁신이었던 거예요. 특별전의 마지막 섹션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날인 한글날에 관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매년 10월 9일 한국 사람들이 한글의 소중함을 기리는 국경일이라고 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존심이에요.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한글 사용을 금지했을 때도 사람들은 몰래 한글을 지켜냈어요. 그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박물관을 나오는 길에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깊은 철학과 인간애의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가 추구한 것은 결국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던 거죠.
밖으로 나오자 저녁 노을이 박물관 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제 한국의 IT 혁신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취재 여정이 깊어질수록 한국의 기술 혁신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깊은 역사적, 철학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세종대왕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날 아침, 호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기와 지붕이 공존하는 모습이 마치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2주간의 취재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중국을 취재하려다 우연히 방향을 바꾸어 한국에 온 결정이 이제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마지막 미팅을 위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가 왔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로젠 기자님, 오늘은 어디에 가보고 싶으세요? 마지막 날인데 특별히 더 보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특별한 장소보다는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모든 조각을 맞춰보고 싶거든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모두들 로젠 기자님의 취재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에 어떻게 전해질지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1시간 후, 우리는 남산타워 근처의 전통 한옥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개인실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는 이미 김도윤 박사, 김태훈 교수, 강민석 대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로젠 기자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도윤 박사가 먼저 인사했어요. 테이블에 앉으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저 중국 옆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2주 동안의 취재를 통해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전통 한식 요리들이 하나둘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비빔밥, 갈비, 각종 나물과 장아찌.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는 더욱 친밀해졌어요. 우와, 이건 정말 맛있네요. 한입 갈비를 먹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맛은 뉴욕에서 절대 맛볼 수 없어요. 김태훈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갈비는 저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죠. 이 나물들도 정말 신기해요.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독특한 맛이 있네요. 한국 음식의 철학도 사실 세종대왕의 정신과 연결돼요. 자연의 재료를 가장 순수하게 살리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는 거죠. 복잡한 과정 없이 본질에 집중하는 점이 한글과도 비슷해요. 강민석 대표가 비빔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비빔밥을 보세요. 각각의 재료가 자기 색과 맛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섞이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죠. 한국의 융합 기술도 비슷한 원리예요. 비빔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각 재료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다 함께 한옥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제가 CNN에 돌아가면 세종대왕의 정신과 한국의 혁신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600년에 걸친 문화적 DNA의 진화 이야기니까요. 모두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IT 취재였는데 이제는 세종대왕의 철학부터 한글의 미래 가능성까지 알게 됐으니까요. 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로젠 기자님의 기사가 정말 기대돼요. 한국이 어떻게 묘사될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쓰려는 기사는 단순한 IT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백성을 위한 혁신이라는 600년 전통이 현대에 어떻게 꽃피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중국의 데이터 통제와 대비되는 한국만의 독특한 접근법, 그리고 세종대왕에서 시작된 그 정신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민지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셨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땅은 중국 옆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과 깊은 역사적 지혜를 품은 나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한국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지만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이제 제 안에서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플러스였습니다.